그 배달부 놈, 오늘은 몇 건이나 배달했답디까? 밥값은 합니까? 제 남편을 부르는 엄마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 2년 내내 엄마는 남편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죠. 오직 경멸이 가득 담긴 배달부 놈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인수기업의 회의실. 아버지가 고개를 조아리며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달라며 애원하던 그 사람. 우리 가족의 운명을 쥔 채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천대받던 배달부 사위가 장인과 장모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날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마음 정거장의 다음 역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남편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다. 남편 지훈 씨가 우리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와 산 2년 동안 엄마는 늘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그 배달부 놈이라고 불렀다. 내가 남편을 감싸고 돌 때마다 돌아오는 건 부모님의 싸늘한 냉대뿐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그날 회의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달라며 애원해야 했던 그 사람이 아버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결혼이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결혼식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내가 지훈 씨를 더 이상 남자친구가 아닌 법적인 남편으로서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저녁 식탁은 사내 진미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내가 지훈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자마자 엄마가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 미영이 만났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응 하고 대답했다. 마치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걔네 딸, 이번에 은행 부사장 아들이랑 약혼했다잖아요. 예물로 강남 아파트 등기 서류를 받았대. 어휴, 얼마나 부럽던지. 아버지는 지훈 씨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회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만한 녀석을 데려왔어야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서둘러 변명했다. 아빠, 엄마, 지훈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 일은 제가 도우면 되잖아요. 차근차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을 잘랐다. 네가 뭘 도와? 뭘로 도울 건데? 엄마는 지훈 씨를 쏘아보며 말했다. 저런 배달부 나부랭이가 사업에 대해 뭘 알겠어?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쿵쿵 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엄마는 말을 이었다. 이봐 자네. 하는 일에 사대보험은 되나? 복지 같은 건 있고? 사내 자식이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길 위에서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내 딸은 뭘 믿고 살아? 지훈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의 입가에는 늘 그렇듯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부모님이 지훈 씨를 무시하는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배달 일을 하고 수입이 불안정하며 대릴 사위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엄마는 한 번도 지훈 씨의 고향이 어디인지 시댁은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 지훈 씨는 늘 침착했다. 아버지는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으며 가까운 친척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 역시 더는 묻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토록 오래전에 떠났으면서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 한 통 없었다. 결혼 후 3개월, 나는 이런 숨막히는 식사 시간에 차츰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이모가 집에 놀러온 어느 날 밤 그 노골적인 비교와 무시는 극에 달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 엄마의 여동생인 미영 이모가 사위인 민혁 씨와 함께 들어섰다. 민혁 씨는 각 잡힌 명품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반면 물을 따르고 있던 지훈 씨는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언니! 이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 민혁이가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지 뭐야. 걔가 다니는 대성그룹 정말 큰 회사잖아. 보너스도 월급 몇 배는 기본이라니까. 민혁 씨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자만심이 가득했다. 장모님, 과찬이십니다. 저도 그냥 월급쟁이인걸요. 엄마는 민혁 씨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자네가 너무 겸손하네. 우리 집에도 자네 같은 사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곤 그 시선은 방금 물잔을 내려놓은 지훈 씨에게로 향했다. 온종일 오토바이나 타고 돌아다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차나 따르는 우리 집 저 배달부 놈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나는 그 순간 지훈 씨의 어깨가 아주 짧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지훈 씨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혁 씨에게 말을 걸었다. 민혁 군, 이 계약서 좀 봐줄 수 있겠나? 대기업에 있는 사람의 안목은 다를 테니 말이야. 계약서 뭉치는 민혁 씨에게 건네졌다. 그것은 내 남편의 얼굴 앞을 스쳐 지나갔다. 숨길 생각조차 없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미영 이모는 몸을 기울여 작은 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모두에게 들릴 만큼 컸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뿐인 딸인데 좀 미래가 창창한 녀석한테 시집 보내지 그랬어.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지. 우리 사위처럼 직업 번듯하고 직급 높은 사람이 있어야 온 집안이 덕을 본다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차마 지훈 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저녁이 하루하루 반복되었다. 나는 엄마가 지훈 씨를 이름 없이 부르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이, 거기 김치 좀 더 가져와. 지훈 씨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턱짓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내게 물었다. 그놈, 오늘 몇 건이나 배달했대? 밥값은 하고? 내가 울컥해서 소리쳤다. 아빠, 그이는 지훈 씨예요. 엄마는 피식 웃었다. 지훈은 무슨? 배달부 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지. 지훈 씨는 김치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부엌에는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설거지하는 남편의 등 뒤에서 나는 문틀에 기댄 채 목이 메어 말했다. 여보, 부모님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 씨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잖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 거야. 그래도 부모님이 계속 저러시는데 당신은 상처받지 않아요? 지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 한편에 있는 작은 책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재무관리 전략이라는 책이 반듯하게 꽂혀 있었다. 나한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읽어야 할 지식이 있고 사랑해야 할 당신이 있어. 다른 게 뭐가 중요해?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다. 소민아,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나는 가만히 서서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아버지, 보고 받았습니다. 네.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결혼 1주년이 되던 해, 엄마의 생일날이었다. 파티는 조촐했지만 친척들은 모두 모였다. 거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엄마는 긴 테이블 중앙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다. 특히 미영 이모가 민혁 씨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엄마의 얼굴은 더 환해졌다. 이모는 샤넬 로고가 선명한 네모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해. 항상 예쁘고 건강해야 해. 이 선물 우리 민혁이가 언니 생각하면서 직접 고른 거야. 엄마는 순식간에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명품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나,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너희 부부가 이모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다. 민혁 씨는 넉살 좋게 웃었다. 아닙니다, 장모님.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쁩니다.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야 저렇게 통 크게 쓸 수 있는 거야. 민혁 군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해. 이 아저씨가 다 존경스럽네. 나는 한숨을 쉬며 지훈 씨를 돌아봤다. 그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오후 내내 배달 일을 하다 온 그의 손등에는 작은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슬쩍 밀어주었다. 여보, 우리 선물.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자를 들고 천천히 엄마 앞으로 걸어갔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엄마는 수수한 포장지에 쌓인 상자를 흘끗 보고는 소파 옆에 휙 던져버렸다. 거기 둬. 엄마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지훈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훈 씨는 말없이 내 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지만 어떤 온기도 전할 수 없었다. 엄마는 다시 민혁 씨를 보며 제잘거렸다. 요즘 자네 승승장구한다며?
혹시 대성그룹에 자리 남는 거 없어? 내 친구들 좀 소개해주게. 민혁 씨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는 지훈 씨 쪽을 힐끗 본 뒤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비웃듯 말했다. 저희 회사가 요즘 사업을 확장하고 있긴 한데 채용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최소 경영학 석사 이상이거나 다국적 기업에서 5년 이상 고위관리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특별한 경력이 없는 단순 노무직은 배송 부서 정도인데 거기도 들어가기 꽤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실력과 학력이 전부니까요, 이모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봐섰다. 나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모든 시선이 내 남편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놓고 일어섰다. 당신은 사람들하고 있어. 난 잠깐 나갔다 올게. 나는 그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그는 나를 보며 아주 옅게 미소 짓고는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가방 지퍼 소리에 잠이 깼다. 지훈 씨가 옷 몇 벌을 챙겨 넣고 있었다. 어디 가요? 내가 벌떡 일어나자 그가 다가와 나를 품에 안았다. 나 자신과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회를 찾으러 가야겠어. 당신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어. 날 믿어?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내가 돌아왔을 땐 아무도 나를 배달부 놈이라고 부르지 못할 거야.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어디 가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솔직히 말해줘요. 친구랑 동업한다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당신 그런 친구 없잖아요. 지훈 씨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민아, 난 가야만 해. 지난 1년 넘게 내가 참아온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우리 사이에서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그 기회가 왔어.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나처럼 시장을 밑바닥부터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거야. 순간 옆방에서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어이구 우리 집 배달부 나리께서 대사업가라도 되시려나 보네. 동업은 무슨? 동전 한 푼이라도 벌어올지 아니면 빚만 잔뜩 지고 돌아올지 누가 알아?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좀 조용히 해. 저놈이 나간다니 차라리 잘 됐지. 밥값이나 굳었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남편은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지훈 씨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다. 3일 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나 잘 있어.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 건강 잘 챙기고. 나는 다급하게 답장을 썼다. 어디에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내 지우고 다시 썼다.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다 그것도 지웠다. 결국 내가 보낸 문장은 아주 간단했다. 나도 잘 지내요. 몸 조심해요. 지훈 씨가 조용히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8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먹구름 같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재킷을 벗으며 투덜거렸다. 민성실업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대. 5%나 더 싼 납품업체를 찾았다더군. 배은망덕한 놈들. 몇 년을 거래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등을 돌려? 엄마가 밥그릇에서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무슨 죽을 상이야. 그깟 계약 하나 가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나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다. 아빠, 그냥 계약 하나일 뿐이잖아요. 우리에겐 다른 큰 거래처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작은 계약 하나가 신호탄이 되는 거야. 작은 걸 지키지 못하면 큰 것도 머지않아 잃게 된다고. 다 그 새로운 영업팀장 놈 때문이야. 입만 살아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입을 다물고 몸을 움츠렸다. 우리 가족이 기나긴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아버지 회사에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러 갔다. 회의실 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격한 언쟁 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 아마도 강 팀장님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다. 사장님, 지금 신규 생산 라인에 투자하는 건 무리입니다.
현금 흐름도 불안정한데 경쟁사인 민성테크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들은 맨날 움츠러들 생각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확장도 안 하고 혁신도 안 하면 그냥 앉아서 죽으란 말이냐? 난 결정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라인을 증설하고 시장을 되찾아올 거야.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마 박 부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추가 대출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아버지가 책상을 콱 내리쳤다. 시킨 대로 해. 내가 여기 사장이야. 결정은 내가 해. 압박감 못 견디겠으면 다들 그만둬. 그리고 어느 흐린 아침, 내가 부엌에서 엄마에게 드릴 차를 타고 있을 때였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 사장! 잠깐만. 우리 계약 기간 아직 6개월이나 남았잖아. 거기가 20%나 싸다고? 하지만 품질이 우리만 못하잖아. 김 사장, 내 말 좀 들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휴대폰이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졌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눈으로 액정을 응시했다. 엄마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김 사장님이 왜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엄마를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 뱉었다. 그 인간이 주원료 공급 계약을 파기했어. 우리 회사는 이제 절반이 마비된 거나 다름없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 사장님과의 계약은 우리 회사의 기둥이자 혈맥이었다. 그 계약을 잃는다는 건 대동맥이 끊어지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붕괴의 속도가 내 상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었다. 지훈 씨가 떠난 지 5개월, 우리 가족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 사무실은 어둡고 황량했다. 서류와 청구서, 공문들이 책상과 바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널브러져 있었다. 절망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나는 구석 책상에 앉아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빛 독촉장을 분류했다. 반면 아버지는 고급 회전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몇 달 새 수십 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엄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굴은 큰 병이라도 앓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은행에서 온 통지서였다. 일주일 내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고 회사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엄마는 공포를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통장엔 푼돈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우리가 은행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기간 연장을 부탁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허탈하게 웃었다. 연장, 투자, 협상?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은 쓰러진 놈은 더 세게 걷어차는 법이다. 내가 틀렸어. 네. 이모가 소개해준 그 팀장놈 말만 믿은 내가 병신이었어. 놈은 허황된 프로젝트만 늘어놓고 회사 돈 빼돌려서 도망가 버렸어. 만류하는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한 내 잘못도 크지. 이제 다 끝났어. 평생 모은 모든 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바로 그때 책상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아버지가 수화기를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모습에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 그래요, 여보? 누구예요? 엄마가 겁에 질려 물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보며 넉나간 목소리로 말했다. 민성테크 경쟁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대. 우리랑 기술도 디자인도 거의 똑같은데 가격은 우리 원가의 3분의 2 수준이래. 그럼 우리 오랜 고객사인 화평산업은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장작 같았다. 거기도 어제부로 발주전부 취소했어. 민성테크로 다 돌아섰다고 하더군.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때 경리부 직원이 허둥지둥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지금 납품 기사님들이 1층에 와 계세요. 3개월치 밀린 운송비를 달라고 지금 안 주시면 바로 소송 걸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창고에 있는 재고라도 가져가라고 해. 모자라는 건 나중에 계산하고. 일주일 뒤 저택의 불은 환했지만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넸다.
미영이한테 전화해. 이제 믿을 건 민혁이 녀석밖에 없어. 우리 회사 지분이라도 일부 사들여서 회생시킬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 마지막 희망이야. 엄마는 다급하게 번호를 눌렀다. 미영아, 언니야, 우리 집 지금 너무 힘들어. 너도 소식 들었지? 민혁이한테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언니가 정말 부탁할게. 나는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난처한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이모와 민혁 씨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거실 중앙에 거만하게 앉아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대성그룹은 원칙대로 일하는 곳이라, 이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엄마가 애원하듯 매달렸다. 솔직하게 말해주게.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헛기침을 했다. 제가 상부에 보고는 해보겠습니다. 만남을 주선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관계, 신용, 법률, 검토 같은 게 아주 중요해서요. 제가 옆에서 몇 마디 거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성사 여부는 장담 못합니다.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도와주게. 만나서 설명할 기회만이라도 얻게 해준다면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네. 미영 이모가 엄마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니 걱정 마. 우리 민혁이가 발이 얼마나 넓은데. 믿어봐. 나는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산더미 같은 빛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여보, 우리 집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화면에는 차가운 전송 완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다. 지훈 씨가 떠난 지 7개월이 지났다. 매일 저녁 식탁은 아버지의 한숨 소리와 희망이 사라진 눈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 8시, 온 가족이 낡은 소파에 말없이 앉아있을 때였다. 갑자기 이모에게서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형부, 엄청난 희소식이야. 우리 민혁이가 다니는 대성그룹에서 동의했대.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의? 뭘 동의했다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나 심장 떨려서 못 견디겠어. 이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언니네 회사 인수하기로 했다고. 빚도 다 갚아주고 시설 투자까지 해서 완전히 회생시켜준대. 우리 민혁이가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결과야. 우리 회사 일에 너무 나섰다고 상사한테 된통 깨지기까지 했다니까. 아버지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그게 정말인가?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는데 대성그룹에서 뭐하러 인수를. 이모 뒤로 민혁 씨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장인어른,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내린 경영진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물류 창고 시스템과 지역 내 시장 점유율에서 큰 잠재력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저라는 추천인의 신뢰도였죠.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고맙다 민혁아. 고마워 미영아.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 민혁 씨. 혹시 대성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없어? 계약은 언제 해? 이모가 손을 저었다. 인수 가격 협상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 민혁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다음 주에 본사에서 양해각서 체결하기로 했어. 그날 옷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와. 괜히 우리 민혁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다. 엄마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계약 당일 아침. 날은 쌀쌀했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잔칫날처럼 옷을 차려입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집 앞에 멈춰 섰다. 이모가 먼저 내렸고 뒤이어 말끔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민혁 씨가 내렸다. 그는 쉴 새 없이 통화 중이었다. 네. 지금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7층 회의실 예약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명단은 비서통해서 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는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혁아, 이렇게 바쁜데 정말 미안하구나. 민혁 씨가 옅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 큰일일수록 제가 더 꼼꼼히 챙겨야죠. 이모는 나를 흘끗 보더니 엄마에게 속삭였다. 봤지? 우리 사위 스케일 좀 봐. 누구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엄마가 황급히 이모를 말렸다. 아버지는 민혁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다 자네 덕일세.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민혁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모든 건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우리는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다. 그렇게 현대적이고 거대한 건물은 처음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조명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췄다. 엄마와 이모는 완전히 압도당한 듯 했다. 민혁 씨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었다. 7층 3번 회의실입니다. 다들 긴장 푸십시오.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깍듯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님. 민혁 씨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다. 엄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봤지? 직원들이 우리 민혁이를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는지. 평생 동생이랑 조카한테 고마워하며 살아야겠어.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도착했어? 겁먹지 마.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꽉 쥐었다. 로비를 둘러봤지만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7층 대성그룹의 전략회의실이라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한쪽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는 연신 넥타이를 매만졌고 엄마는 두 손을 꽉 맞잡고 있었다. 이모와 민혁 씨만이 기대감에 찬 얼굴이었다. 대체 상대편 대표는 누구일까? 민혁이? 자네는 아나? 마마, 재무총괄 이사님이나 전략기획실장님일 겁니다. 몇 번 뵌 적이 있으니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맡기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중후한 멋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그가 회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민혁 씨가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전무님?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 씨를 스쳐 지나갔다. 이 팀장, 앉게. 부모님도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내게 속삭였다. 봤지? 저 높은 분이 우리 민혁이 이름을 알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감격한 듯 두 손을 모으고 반쯤 일어섰다. 전무님, 이 자리를 빌려 대성그룹에 그리고 특히 저희 조카 사위인 이민혁 팀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무님 뒤쪽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또각또각 단정하고 무게감 있는 구두 소리가 울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훤칠하고 꼿꼿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마치 이 공간의 진정한 주인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 씨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 남편이 아니었다. 그 눈빛, 그 콧날, 그 얼굴은 분명 지훈 씨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서늘할 정도의 침착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채 중년의 전무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 전무님. 전무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방금 나타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방금까지 자신만만하던 민혁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겨우 더듬거렸다. 지훈 씨, 총괄 이사님. 아버지는 감사 인사를 하려던 자세 그대로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모는 마치 돌이 된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 씨를 빤히 쳐다봤다.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이민혁 팀장. 지훈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혁 씨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허리를 깊이 숙였다. 네. 이사님, 앉으세요. 여긴 법정이 아니라 회의실입니다. 민혁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팀장의 개인 인사 기록은 잘 봤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라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적 보고서의 숫자들도 안정적이었고 그게 이 팀장이 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죠. 민혁 씨의 어깨가 희망에 찬 듯 살짝 펴졌다. 하지만 지훈 씨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자신이 회사를 대표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는 대성그룹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기대를 걸었던 이 팀장 본인에게도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민혁 씨는 셔츠 깃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님. 그냥 가족들이 물어보길래 한번 도와보겠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팀장. 당신의 능력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인맥을 과시하거나 은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영 이모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다. 지훈 씨는 짧게 말을 맺었다. 인사팀에 이 사안에 대한 재검토와 적절한 징계 조치를 지시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훈 씨는 몸을 돌려 아직도 나무 석상처럼 굳어있는 부모님을 향했다. 그의 시선이 닿자 아버지는 움찔했고 엄마는 의자 팔걸이를 부서져라 붙잡았다. 아버님, 어머님, 지훈 씨가 입을 열었다. 대성그룹이 태준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은 순전히 재무 분석에 기반한 사업적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도움이나 은혜도 없으며 특정 개인의 로비와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당혹감과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지훈 씨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사회가 승인한 이 잠재력 평가 보고서의 일부는 지난 수개월간의 직접적인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태준산업 창고에 물건을 배달하던 일개 배달부였던 시절부터 말이죠. 세상에 엄마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는 엄마가 저놈은 그냥 배달부야라고 매일같이 되뇌던 그 말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았다. 지훈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바로 그 배달 경험 덕분에 저는 회사의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재고, 기사들이 3시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출고증, 냉방되는 사무실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감독관, 그리고 땡볕 아래서 누구의 지시도 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작업자들. 저는 그들의 불평과 책임 전가를 모두 들었고 운영의 불투명성을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그런 요인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가 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제안하게 된 근거입니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지훈 씨가 나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으로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다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대성그룹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집안과의 불화로 인해 정해진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진짜 인생을 살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이 씌워준 색안경 없이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불쑥 물었다.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소민아. 아주 위험한 시기였거든. 내가 집을 나왔을 때 그룹 내부에서는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는 세력이 있었어. 만약 내 신분이 드러났다면 나는 싹부터 잘렸을 거야. 배달부 일은 내가 살아남고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모님을 바라봤다. 제가 배달 일을 한 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본성을 똑똑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태준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이 경쟁사나 시장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영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데이터와 실력이 아닌 감과 인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능력 없는 사람을 요직에 앉힌 것. 그것이 모든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탁한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네. 투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어리석었어.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무시하고 내쳐야 할 놈들을 귀하게 대했으니 엄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평소에 그악스럽던 목소리가 아닌 후회로 가득 찬 흐느낌이었다. 지훈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입니다. 그때 미영 이모가 나섰다. 형부, 언니, 미안해. 나랑 민혁이는 그냥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대성그룹에서 진짜로 승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우리 민혁이 덕분인 줄 알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나도 한번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민혁 씨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도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총괄이사님이 이렇게까지 거짓의 먼지가 씻겨나간 회의실에는 벌거벗은 진실만이 남아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지훈 씨가 일어서자 정 전무도 따라 일어섰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구조조정팀을 파견하여 아버님과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모든 계획은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다. 감사함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지훈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호칭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의 시선이 다시 부드러워졌다. 소민아. 여기 있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갈래?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이랑 같이 갈래요. 우리는 회의실을 나섰다. 경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이 우리 뒤에서 하나의 세상을 마감했다. 운명의 회의가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 집은 정막에 휩싸였다. 더는 이모의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와 지훈 씨는 잠시 우리만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망설이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작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대충 먹었지. 된장찌개 끓였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엄마가 의식적으로 지훈 씨의 이름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목이 메어왔다. 엄마, 지훈 씨가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대성그룹 전문가들이 아빠 만나러 갈 거래요. 구조조정 계획 논의하러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참 좋은 아이구나. 나 대신 고맙다고 좀 전해줘. 한 달 뒤, 나는 아버지의 일터인 3번 공장을 찾아갔다. 그곳은 대성그룹 엔지니어 팀의 감독하에 재가동되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한때 이 지역의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젊은 엔지니어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사장님, 이 자동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면 불량률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알겠네. 예전에 내 공장에서도 이 공정이 가장 골치 아팠지. 고맙네, 젊은이. 아버지는 돌아서다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했다. 소민이냐? 웬일이냐? 아빠 잘 적응하고 계신가 보러 왔어요. 아버지는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옅게 웃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지 뭐. 여기선 인맥이 아니라 절차로 일하더군. 매일 머릿속을 새로 고침하는 기분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다. 이사님께 주간 보고서는 기한 맞춰서 올리겠다고 전해주렴. 이사님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며 나는 아직 그 안에 어색함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이틀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우리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엄마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김치찌개랑 밑반찬 좀 해왔다. 엄마는 망설이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듣자 하니 지훈이가 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가슴이 뭉클했다. 들어오세요, 엄마. 지훈 씨도 방금 퇴근했어요. 마침 지훈 씨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엄마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오셨어요, 어머님. 엄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응, 퇴근했구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집밥 좀 먹으라고. 지훈 씨가 다가와 장바구니를 열며 미소 지었다. 김치찌개네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 씨가 자신에게 이토록 다정하게 대해줄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는 듯 했다. 3개월 뒤, 우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예전 집 식탁에 다시 모였다. 더는 숨 막히는 분위기는 없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아버지가 생산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사님, 3번 공정 개선 보고서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전 공장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지훈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님, 식탁에 있던 모두가 멈칫했다. 아버지는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지훈 씨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집에서까지 저를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냥 아버님의 사위 박지훈입니다. 아버님의 의견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참 뒤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가 미안하고
또 고맙다. 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줘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도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지훈 씨가 옅게 웃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간단한 한마디에 엄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미영 이모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제 회의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닌 존경받는 기술 고문으로서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매일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다. 엄마는 더는 남과 비교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탐하지 않았다. 대신 매달 조용히 봉사단체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태준산업은 이제 태성정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고 모든 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더 이상 낙하산 인사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엄마가 불쑥 말했다. 어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며느리가 은행장이고 사위가 장관급 공무원이라고 자랑을 하더구나. 생각해보니 예전엔 나도 너랑 네 남편 자랑하기 바빴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 이제 보니 진짜 행복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였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복은 강한 자에게 아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서 오는 거였어. 이 비싼 교훈을 나는 내 사위에게서 배웠네? 조용히 듣고 있던 지훈 씨가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저 또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꾸미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는 것이라는 걸요.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수많은 눈물과 고통스러운 추락 끝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 행복을 되찾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경멸의 눈빛 하나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시들었던 관계의 밭에서도 행복의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위의 신분을 숨긴 지훈 씨를 탓하는 분도 혹은 자식의 결혼을 반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등에는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며 소중함을 잊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마음 정거장에 잠시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